인류 무너지는 진입 장벽이라. 근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명품이 무엇일까요? 방향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신학로 개척을 가능하게 만든 나침반, 아니면은 중세 기사기구 몰락을 일으킨 화포, 지식과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용도로 사용한 할판 인쇄술. 물론 세 발명품 모두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면 확실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발명품을 더 높여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권리 의무의 단위를 주식으로 나눠서 개인에게 회사 채무를 지지 않는 형태의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기업이 주식회사 숫자는 30만 개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주식회사가 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 성격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 세력 모델에서는 5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우선 기존 기업 간인 경쟁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전체적인 진입 기업입니다. 그 다음은 대체제입니다. 넷플릭스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비를 하는 주체가 맞습니다. 공급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한 요소를 공급하는 외부 기업이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경쟁 세력 모델을 분석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렇게 해서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공룡들이 떠오릅니다.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들도 화려합니다. 공유경제의 거인 BNB가 VR 여행을 선보이며 시장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고, 국내에서는 다양한 IT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만 보거나 소비하는 구매자나 용역이나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로 남아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등장은 기존의 산업을 시켜라던 모델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프라와 플랫폼을 신규 진입 기업이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독식 형태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메타버스에서는 기술력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세계관인 만큼 이야기를 나온 콘텐츠와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하나의 기업이 전부 써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쓰십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리미엄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두 플랫폼 모두 자체 동영상을 제법 축적한 지금까지도 소비를 발생시키는 콘텐츠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넷플릭스는 국가 은혜에 상관없이 재밌는 영상을 모조리 사들이고, 유튜브는 아예 소유자들이 콘텐츠 제공자 역할도 가능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도가 높다고 말하는 샌드박스 게임의 대표 저자 마인크래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사업과 달리 진입 장벽이 무너지는 이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개방형 인프라와 플랫폼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콘텐츠 문제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는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만큼 하나의 세계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트래픽과 이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세입자를 찾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번 파트에서 메타버스로 인해서 바뀌는 세상을 다양한 각도로 지켜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사람이 없는 세계는 없다. 사용자 기반의 메타버스는 파트 3로 넘어가서 보도록 해 봅시다. 자, 메타버스 산업의 5가지 핵심 구조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메타버스로 인해서 바뀔 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메타버스를 인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세상의 메타버스로 인해서 바뀌는 또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경험의 접점, 플랫폼, 인프라,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데, 맨 처음 들을 메타버스의 사업 구조는 사용자 기반입니다. 사용자 기반은 영어로 유저 베이스드로 번역됩니다.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는 제공자보다도 사용자의 정점을 주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영향은 앞서 다른 메타버스의 특성, 동시성 경제 흐름으로 인해서 강해지는데요. 경험의 접점은 메타버스를 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VR, AR 기기 관련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넘어선 디지털 세상이지만은 현실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경험의 접점입니다. 세 번째, 플랫폼은 사실 현대사회의 경제 분야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축이죠.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미래 가치는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특정 기업이 메타버스 전면을 오르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업이 생긴다면 SF 영화에서 보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눈여겨볼 다른 이유는 기존 산업군과 메타버스가 만나서 새롭게 탄생하는 플랫폼들이 등장 때문입니다. 설계, 건설, 자동차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메타버스를 만나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표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메타버스 산업구조는 인프라입니다. 언급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아무리 눈부신 성장을 보인다 해도 개발을 이루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모래 위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VR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가상세계가 우리의 일상이 되더라도 대대를 처리하는 기술이나 통신망이 미흡하다면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겠죠. 게다가 메타버스 인프라에서는 하드웨어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 디지털 세상의 발전을 앞당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유망 산업을 포함하는 분야라 정료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산업구조는 컨텐츠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미 우리는 콘텐츠의 홍수라고 불리는 사회 속에서 콘텐츠는 메타버스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단순히 기술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룰 콘텐츠 파트에서는 그 이유를 다양한 예시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약 10년 전에 슈퍼K를 시작으로 방송에서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슈퍼스타 K는 2009년 시작으로 8번의 시즌을 거치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지만 아쉽게도 2016년 마지막으로 추억으로 사라졌죠. 바로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입니다. 쇼미더머니는 2020년 9개 시즌을 거치면서 슈퍼스타 K를 제치고 최장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9개의 시즌을 진행하면서 매 시즌 화제를 몰고 다녔죠. 우리가 흔히 디지털 Z라고 부르는 20대층에서 쇼미더머니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Z세대는 인터넷과 IT에 친숙하며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나누는 일에 익숙한 모습을 띱니다. Z세대의 윗세대는 Y세대입니다.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Y세대는 세계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자란 아이들로 다른 나라 문화나 인종의 X세대, Y세대 X세대는 주로 70년대, Y세대는 80년대, Z세대는 2000년 세대에 좋고 개인주의와 개방성의 특징이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Y세대의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봅시다. 아마 대답은 반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윗세대인 Z세대로 가봅시다. 70년대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들로 칭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X, Y, Z 세대는 해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이렇게 5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발전한 기술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계는 가파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고작 10년 남짓하는 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다른 세대 사이의 공통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말하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X세대는 종이 활자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Y세대는 디지털로 된 소통하고 Z세대는 드디어 텍스트보다 영상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면서 이제는 세대 간 공통되는 감정 지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의 의미도 세대마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제는 상식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지식이 다릅니다. 게다가 이런 단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름에서 기인하는 점도 있지만 사회적인 위치나 전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임금님께는 당나귀라는 설화를 아시나요? 설화를 보면은 임금님의 의복을 만드는 장인의 평생 임금님기가 당나귀기처럼 생겼다는 비밀을 알고 끙끙대다가 결국은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서 소리칩니다. 이 설화는 우리 현재와도 비슷합니다. 혹여 생계가 힘들어질까 걱정되고 때로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말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비슷하죠.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적인 차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이 내 전부가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는 차까지도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런 특성에서 나온 메타버스의 산업구조가 바로 사용자 기반입니다.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다중 사용자 기반 디지털 공간을 지납니다. 새로운 소유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정립이 되죠. 이때 현실과 가장 다른 점은 기존처럼 사회적인 자아를 대두시키는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자아를 전면에 내세워서 아바타로 표현하는 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특징이 메타버스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바타를 사용함으로써 등장하는 개념인 익명성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대화가 실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면에서 진행하는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익명성은 때로는 더 진솔한 대화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익명성, 페르소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이름을 가지고 익명성을 이용한 대화는 개인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대중이 지닌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비윤리적인 행태를 폭로하는 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기반이 중요한 메타버스는 이점 같은 점을 미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사용자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자유롭게 허락되는 세계는 아닙니다. 이런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먼 과거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문명이 생겨나고 문화가 생겨났을 때 왕이나 적장 같은 사회의 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회의 법처럼 군림하는 존재였습니다. 규범이 존재했지만 개인의 권력이 훨씬 강력했던 터라 규범 위에 존재했죠. 이런 중세 시대와 마찬가지. 하지만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권력의 분권화가 진행됐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이런 사람의 음모론의 대상으로 다양한 서브컬처 콘텐츠에 등장하는 실존하는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 시절부터 상업에 종사하던 유대인 가문입니다. 18세기까지는 고물 거래는 소규모 상인 가문이었으나 19세기 유럽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철도 산업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부를 구축했죠. 이런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부를 바탕으로 근대 초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흔히 벨프 선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국가 건설에 관한 영국 외무장관의 선언이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뒷거리로 생산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유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 같은 영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럽을 지배하던 로스차일드 가문은 왜 영향력이 축소됐을까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차에서 걸친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세계 경제의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한 가문이나 개인이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없게 된 점이 큽니다. 또한 증권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저자정 작용으로 금융감독 시스템이 점차 정교해진 탓도 큽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에 따른 자정작용과 당연한 규칙이 생기기 바랍니다. 영향력이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 존재하는 인구를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플랫폼은 단연 로블록스일 겁니다.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주식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간단한 설명과 이용자 숫자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개발사임과 동시에 3D NG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게임은 간단합니다. 샌드박스 형식으로 모든 게임의 참여와 제작을 유저들에게 맡깁니다. 단순히 3D 그래픽을 플레이하는 게임 방식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로블록스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누적 가입자는 확인이 힘드나 2021년 2월 월간 이용자는 1억
6,4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입자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자 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를 따졌을 때도 2.1%에 달한다. 이게 메타버스 인구가 겨우 2.1%? 안 됩니다. 메타버스의 일부인 단 하나의 플랫폼의 인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2억 가입자를 달성한 네이버 제페토, 역시 2억이 넘는 가입자를 달성하는 포트나이트 등 다양한 메타버스가 존재합니다. 주로 가상세계를 예를 든 것이고, 특히 SNS로 대표되는 라이프워킹 메타버스, 증강현실 메타버스, 다양한 메타버스 하면은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요. 이렇게 하면은 인구는 증가하겠죠.